이런 식으로 공부 요약한 것만 제대로 이제 사실은 숙지하고 그 개념을 이해하면 그건 이제 뭐 시험 합격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일 위에 서머리 된 거 있잖아요. 한 줄 정도로 서머리 된 거 그것만 제대로 이해해도 문제는 다 풀 수 있게 나오니까 더구나 60점이거든요. 90점 맞아야 합격하는 것도 아니고 60점 합격인데 부담을 주나 너무? 자, 오늘은 이제 작물 육종 관련해서 이제 그 자료 책자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윙큐 이 책자를 했던 이유가 이 종자기능사 시험 관련된 자료가 다양해요. 책자가 시험 자료가. 근데 진짜 막 백과사전만큼 두툼한 책자도 있어요. 그건 진짜 고등학교 교재를 거의 막 고등학교 이 농업 관련된 종자기능사 관련된 과목을 거의 합쳐놓은 것만큼이나 두툼해요. 근데 그런 걸 공부하면 물론 농사에 이해는 되겠지만 시험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가능하면 축약한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도 이제 한계가 좀 있어요. 작년에는 오타도 굉장히 많았는데 올해는 오타는 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서로의 연관성이라든지 관련성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딱 도식화해서 보여주면 굉장히 좋은데 그런 것들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좀 최대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 내용 안에서 아무튼 좀 자료를 한번 공유해 드리면서 자료 여러분들이 같이 보고 있는 윙큐 그 자료를 보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게 지금 시스템이 이게 확대가 안 돼가지고 저도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확대가 잘 안 되니까 일단은 하나하나 좀 읽으면서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물 육종의 개념은 이제 작물 육종의 이제 목표에서부터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생산성 증대죠, 그죠? 그래서 이제 토지 생산성뿐만 아니라 노동 생산성도 주요한 목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품질의 생산, 그래서 이제 고소득을 위한 우수한 품질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생산의 준연화. 그래서 이제 소비자의 1년 내내 소비하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봄 재배용, 가을 재배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기를 여러 개를 돌릴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이렇게 육종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재배에 보면 이제 이렇게 생력화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노동력을 줄이는 생략한다 그러잖아요. 노동력을 생략하는 그런 의미예요. 자동화라든지 기계화를 통해서 대체하고요. 요즘은 이제 친환경 농업에 대한 선호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이고, 그다음에 이제 저장성이라든지 가공성,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어야 할 것들을 이제 종합적인 이제 작물 육종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맹류의 육종 방향을 보면 맹류는 이제 보리 뭐 이런 거죠. 보리나 밀, 그다음에 이제 호밀이라든지 귀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초다수성 품종이고 청해사료용이라는 얘기는 이제 풋배기 사료라 그래요. 이제 청해사료는 이제 풋배기 사료. 글씨 쓰기가 잘 안 되네. 그다음에 이제 조숙 양질의 품종. 그러니까 조숙종이라는 얘기는 조생종 빨리 익는 그런 품종이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채소 육종의 목표는 병충해에 강한 품종. 그다음에 품질이 우수하고 생산을 유지하는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재배 관리 쉬운. 그다음에 재배 환경에 잘 적응하는 품종. 이런 형태로 채소 육종. 그다음에 벼 육종의 목표는 양질의 다수성. 그다음에 생력화 재배에 적합한 품종. 논농사는 사실 기계가 많이 되어 있어서 생력화 재배가 많이 되어 있고 반면에 이제 비례성 병해충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병해충이라든지 기상재해 저항성 품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목표는 다수성, 양질성, 안전성 이 세 가지.
여기 세 가지라는 얘기는 사지선다형이니까 나오기 쉽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작물 육종의 문제를 한번 보면 공적 목표는 뭐냐? 또 이제 유전 이론의 정립, 자연 생태계 보전, 작물 및 품종 개량, 병해충 예찰. 그래서 작물 및 품종 개량이 되겠죠. 그다음에 다수성은 재배 작물의 육종 목표가 된다. 배에서 다수성에 관여하는 조건과 거리가 먼 것은 초형이 직립이다. 연면적 지수가 높다. 수강태세가 좋다. 걸음을 많이 주어도 도복되지 않는다. 강강성이 좋고 감원성이 높다. 어느 게 될까요? 거리가 먼 내용은. 이 앞부분은 우리가 이제 소스하고 싱크로 배웠잖아요. 그죠? 그죠? 소스에 관련된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감각성이 높고 감원성이 높다. 이것도 말이 안 맞죠. 그죠? 감각성이 낮은 것은 괜찮은데 이게 감원성이 높으면 안 되죠. 감각성이 낮다는 얘기는 약간 그늘져도 그죠? 빛에 대한 감수성이 낮으니까 그죠? 수확이 되는데 온도에 대한 또 감수성이 높으면 온도가 조금만 떨어져도 냉해를 입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맞는데 이 말이 틀렸죠. 그죠? 네.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육종의 성과와 기술을 보면 식품종의 출현. 우리나라 채소, 과일을 제외한 모든 작물의 품종은 정부가 직접 육종하여 농가에 분배, 보급하고 있다. 벼의 경우 식품종의 육종 보급은 벼농사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제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5대 곡식작물이 있다 그랬죠. 네. 5대 곡식작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관여하고 채소, 화훼류는 일반 육종회사에서 하고 있어요. 경제적 효과는 다수성 품종의 보급에 의한 단위 면적당 수량 증대, 저항성 품종 보급에 의한 생산비의 절감 등 식품종의 보급에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매우 크다. 그다음에 재배 한계 획득. 육종에 의해서 농작물을 재배의 지리적 한계나 계절적 한계를 확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광지역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했었죠, 그죠? 그다음에 계절적 한계라든지 지역적, 지리적 한계 중에서 관광성이 낮고 감호성도 낮은 작물들은 되게 이제 산지 지형에 맞는 벼 육종에 쓴다 그랬죠. 그러니까 관광성이 낮고 감호성도 낮은 것. 그래서 산지형 벼 육종을 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재배 한계 확대, 육종에 의해서 농작물 재배의 지리적 한계나 이건 했고 품질의 개선, 주로 이제 과수, 화채류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재배 안정성의 확대는 냉해라든지 이런 저항성 품종들을 하고 작황의 안정성, 그러니까 들쭉날쭉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경영 합리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신우량 품종의 육성 보급을 통해서 윤작 체계를 합리화시키면서 수확 탈곡에 기계를 도입할 수 있고 생력화죠. 생산비를 절감하여 경영 합리화를 도모한다. 그래서 이제 뭐 윤작 체계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은 되게 이제 요즘은 이제 그 뭐 봄농사 이런 부분만 짓지만 이제 가을 농사를 대비해서 보리밀을 재배했던 농가들은 이제 봄에 그걸 수확하고 나서 또 다음 두 번째 작기에 들어갔을 때 이제 어떤 작물을 심을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농업에서 문제는 이제 농업에서 육종의 성과가 아닌 것은 생산성 증대, 품질 향상, 농업 경영 합리화, 저항성 감퇴. 이렇게 문제는 쉽죠, 그죠? 그러니까 겁먹지 마요. 문제는 쉬워요. 육종 기술에 있어서의 3단계 그러면 이제 변이의 탐구와 창성. 예. 그러니까 육종을 한다는 얘기는 변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변이를 만들어내고 어떻게 변이를 만들어낼 거냐. 그다음에 변이가 나타난 것 중에서 목표를 정하겠죠, 그죠? 변이 중에서 가장 먼저는 이제 목표를 정하겠죠. 이번에 다수학이고 고품질이고 어떤 특정 병에 대해서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품종을 만들겠다. 육종 목표를 잡아요. 그런 다음에 그와 관련된 이제 그 부친 부모 형질을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교배를 통해서 변이를 작성하죠. 다양한 변이 중에서 그다음에 이제 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종법에서 보면 선발법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선별 또는 뭐 셀렉션이라 그래가지고 다양한 선별법이 나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변이를 선택하고 이게 이제 고정이 되도록 유도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증식이 되면 이제 보급하는 이런 이제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농업과 육종과의 관계를 보면 육종은 생물의 유전적 소질을 개량하여 새로운 형의 우수한 개체군을 만드는 것이고요. 식물 육종은 농업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그 결과 수많은 야생 식물들이 오늘날의 유용한 재배 작물로 변화되었다. 우리는 이제 그걸 앞에서 순화라고 그랬죠. 길들이기 변화된 거죠. 작물화되었던 거. 농업과 관련된 여러 분야 중에서 특히 육종학은 다양한 학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육종학은 유전학하고 그다음에 재배학이라든지 작물 생태라든지 그죠? 다양한 분야의 종합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작물 생태를 알아야 이게 어떤 유전 형질과 관계 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식물 육종의 전망을 보면 요즘에 이제 전망이니까 미래치를 보면 이제 생물공학적 기술이 이용되고 있다. 이게 분자생물학이죠. 그래서 생물공학이라는 얘기는. 그다음에 육종 목표가 다양화되고 있다. 이건 이제 소비자들의 요구들이 그만큼 이제 다양하게 되어 있고 또 이제 그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자들도 이제 고령화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농사를 지을까 고민을 하게 되기 때문에 목표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품종 개발에 대한 이제 지적 재산권이 보호되는 그게 이제 하나의 품종을 만들어내면 그게 이제 자기의 상품권이 되니까 하나의 이제 영업권이 되니까 좀 지적 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있죠. 그래서 작물 육종의 전망으로 알맞은 것은 육종화 목표가 단일화될 것이다. 또는 이건 알맞지 않죠, 그죠? 유전자 조작 기술의 발달로 유전 자원은 중요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죠? 아무리 조작 기술이 나온다 하더라도 모집단이 있어야 그 안에서 다양한 기능성들을 추출해낼 수가 있겠죠. 유전자 조작 기술이라고 해서 토종 자원이라든지 기본 식물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그다음에 형질 전환 기술이 이용이 적어질 것이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게 많아질 가능성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GMO라든지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왜 많아질 수밖에 없냐면 기존에 이제 다른 육종법들은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짧아도 8년, 길면 15년, 16년이 걸려요. 근데 이 형질 전환 기술은 GMO 기술은 3, 4년이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15년, 16년이 걸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혹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품종 개발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보호될 것이다. 예, 이건 맞죠, 그죠? 예. 여기다 왜 동그라미 쳤어요? 이제 유전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의 정의는 어떤 이제 특정한 표현형, 특정한 이제 표현형을 나타낼 때 유전적인 이제 인자를 가정하고 이제 멘델은 사용했고, 근대에서는 이제 그 물질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러니까 RNA 단백질은 대개가 이제 그 미생물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고, 그다음에 DNA들은 이제 진핵세포가 되고 나서 만들어진 이제 거예요. 그래서 현재 DNA의 한 영역을 차지하고 특정의 염기 배열을 가지며 특정의 생물의 기능을 발현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DNA 배열의 단위는 모두 유전자다. 네. 이게 이제 그전에는 유전자, 이 DNA라든지 이게 이제 이중 나선으로 꼬여 있잖아요. 이렇게 이중 나선형으로 이렇게 꼬여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염기쌍이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이게 이제 이런 게 하나의 실타리가 돼가지고 염색체 형태로 이렇게 꼬여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염색체 형태로,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림을 좀 이쁘게 그리고 싶은데, 익숙하지 않아서. 이게 이제 이 다발이 꼬여서 만들어진 게 염색체잖아요. 이게 이제 DNA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염색체예요. 다발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육종을 다루는 것은 염색체 단위예요. 염색체. 그다음에 DNA 단위에서 다루는 것은 GMO라든지
이 분자생물학적 기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개념만 이해를 하고 사실은 우리가 육종에서는 염색체 단위에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핵산의 종류는 DNA와 RNA가 있다. 그래서 이제 디옥시리보 뉴클레오시드 엑시드 뭐 이런 식으로 리보 뉴클레오 엑시드 이렇게 돼 있는데 DNA 구성물질과 RNA 구성물질의 차이가 뭐에 있죠? 이거에 있죠, 그죠? 네, 이거에 있어요. 그 다음에 되게 이제 이게 이제 퓨린계하고 그다음에 피리미딘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퓨린 계열이 아마 이제 A하고 C, 피리미딘계가 G, T, U 이렇게 돼요. 여기도 세 개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얘도 또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세 개니까 하나 그 RNA의 염기쌍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RNA 염기쌍이 아닌 것은 그래서 이제 T를 집어넣으면 T가 답인 거죠, 그죠? 왜냐하면 T는 DNA에서만 염기쌍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DNA는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보면 이제 당, 인산, 염기, 당과 인산과 염기가 함께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DNA에 여기 그 척추를 담당하는 게 척추 한쪽을 담당하는 게 그 당이고요. 또 척추 한쪽을 담당하는 게 인산이고 이 가운데 쌍이 염기예요. 그죠? 당, 인산, 염기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어 두 가지 된 거고 염색체는 이것이 꼬여서 만들어진 거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염색체죠, 그죠? 우리가 주로 이제 육종에서 다루는 범위는 이 염색체단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세포질 유전자는 세포질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색소체나 그죠? 여기서 이제 염록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색소체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색소체. 색소체나 미토콘드리아에 의한 거다. 근데 여기서 미토콘드리아만 특별하게 이제 모계 유전을 한다. 연결했었죠, 그죠? 모계는 우리가 이제 시방이라든지 난세포라든지 이런 형태겠죠, 그죠? 그래서 있고요. 그다음에 유전자의 형질 발현은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현질이 단백질 합성을 통해서 발현되는데 이 과정들이 이제 여기 밑에 나오죠.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 그때 보여줬던 게 센트럴 도그마 중심 이론이라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 핵 안에서 DNA 사슬이 풀리고 RNA가 합성 요소가 이제 풀려진 DNA를 주형으로 RNA를 전사한다. 그죠? 이게 핵심어예요. 전사한다. 전사된 이형질 핵 RNA를 스플라이싱. 이게 이제 편집이에요. 유전자 편집. 여기에 이제 가위가 들어가요. 유전자 가위가 들어가서 이 편집이라고도 하고 뭐 여기서 이제 제한 요소라고도 해요. 제한 요소가 가위질을 해서 이제 재단을 하죠. 왜냐하면 필요한 DNA 전체를 번역해야 이게 가져올 필요가 없거든요. DNA 중에서 자기가 지금 만들어낼 단백질에 필요한 것만 가져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만드는 게 이제 메신저 RNA. 그래서 이제 전령 RNA라고 하는데 메신저 RNA 만들고 메신저 RNA가 이제 핵 밖으로 나오죠.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핵 안에서 이루어진다. 핵 내부에서 핵 안에서 이루어지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핵 밖이죠, 그죠? 밖에서 이루어지는데 와서 이제 리보솜이 이제 두 개가 있었죠, 그죠? 위에 게 더 커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쫙 자크가 이렇게 매달리죠, 그죠? 영상에서 우리가 봤죠? 이렇게 매달려요.
이게 리보솜이에요. 리보솜. 그래서 이제 리보솜하고 비슷한 용어가 또 하나 있어요. 헷갈리지 말라고. 리소솜이라는 게 있어요. 또 세포 내 소기관에. 예,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리보솜이라고 꼭 외우세요. 이게 리보솜인지 리소솜인지. 이건 그 쓰레기 처리예요. 핵 내에서 세포 내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밖으로 배출하는 애거든요. 얘는. 리보솜에 이제 결합해서 거기서 이제 그 아미노산을 운반해 오는 tRNA, 운반 RNA, tRNA가 아미노산을 운반해서 오죠. 그래서 세 쌍의 염기쌍마다 하나씩 아미노산을 가져와요. 이 세 쌍을 코돈이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코돈. 네. 그래서 운반된 아미노산이 이제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 뭐 탈수 중합이라고도 하죠. 가수분해 탈수 중합. 이게 세포에서는 결합하는 것은 무조건 탈수, 그다음에 분해하려면 가수분해, 탈수 중합 이거예요. 여기서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단백질이 이제 합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보면 생물의 유전자는 다음 중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핵산, 지방산, 단백질, 탄수화물. 그죠? 이렇게 문제는 쉽게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유전의 양적 형질과 질적 형질. 우리 이제 이건 그 변이에서도 했었죠, 그죠? 양적 형질은 우리가 이거 양적 형질은 연속 안 써죠. 연속변이라 그랬죠. 연속변이하고 그다음에 이제 질적 변이, 연속 변이, 질적 변이, 그죠? 질적 형질. 그래서 양적 형질은 그 중간 형태가 있는 거,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양적 형질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걸 얘기를 해요. 뭐 이제 양적 형질이 뭐냐? 그러면 이제 키라든지 수량이라든지 뭐 성분의 함유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양적 형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애들은 키가 크고 어떤 애는 작고 그러죠. 이게 이제 키 작다 크다 이걸 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대신에 꽃의 색은 분명하잖아요. 그죠? 키가 중간치도 있을 거고 이런 거죠, 그죠? 그다음에 뭐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뭐 조생종이다, 뭐다 중생종이다 이런 것들도 양적 형질에 들어가요. 이제 질적 형질과 그래서 양적 형질의 차이를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동 유전자와 변경 유전자. 이걸 그때 뭘로 비유했냐 그러면 총으로 비유했죠. 총은 잘 그려지네. 네, 총이에요. 그래서 이 주동 유전자는 형질을 대표해요. 주동 유전자는 형질. 그다음에 변경 유전자는 방아쇠. 네. 그러니까 이게 발현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질은 이미 가지고 있고 대신에 그 형질이 발현돼야 될 조건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이게 냉해 저항성을 하려면 찬물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건이 충족됐을 때 이제 드디어 이제 변경 유전자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 이 형질 발현해. 그리고 방아쇠를 당겨주는 거예요. 주동 유전자는 형질. 그다음에 변경 유전자는 방아쇠. 이렇게 이해하시면. 자, 그래서 다음 형질 중에서 질적 형질에 해당하는 것은 질적 형질은 뭐죠? 네, 이렇게 꽃 색깔 나오죠. 그래서 이제 조생종, 중생종 뭐 이런 것들은 양적 형질. 초장도 길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고 개화기도 이게 이제 조생종, 중생종 그런 얘기죠. 분홀수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 기준을 잡기가 어렵잖아요. 어디를 기준으로, 그죠? 몇 센치를 몇 개를 기준으로 많다 적다를 할 건지, 개화기를 며칠을 기준으로 할 건지, 초장은 몇 센치를 기준으로 초장이 길다 짧다 할 건지 애매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꽃 색깔은 뭐예요? 엄격하죠, 그죠? 네. 차이가 분명하니까. 그다음에 양적 형질과 질적 형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양적 형질은 계량 및 계측할 수 있는 유전질 형질면서 연속 변이를 한다. 네. 양적 형질은 연속 변이라고 했죠. 양적 형질의 유전 현상을 분석하는 데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상관계수, 유전력 등 여러 가지 통계량을 이용한다. 네. 이게 이제 생물 통계학을 분야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질적 형질은 여러 가지 미동 유전자에 의해서 나타나고, 양적 형질은 소수의 주동 유전자에 의해서만 나타난다. 이게 다르죠, 그죠? 네. 여기서 보면 뒤에 이제 여기서 연속 변이는 형질로 폴리진이 관여하고, 그죠? 폴리진이 관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소수의 주동 유전자에 의해서 지배된다. 이렇게 질적 형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다음에 질적 형질은 형질의 구별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네, 분명하게 나타나죠. 다음에 이제 유전력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기도 이제 통계학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유전력은 접종 집단이 나타내는 표현형 변이의 전체 분산 중에서 유전자의 효과에 의한 분산. 그러니까 이제 통계학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분산은 어느 정도 흩어져 있는가 이거잖아요.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느냐 이걸 계산하는 게 이제 분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분산이 많이 차지하면은 당연히 유전력이 떨어지겠죠. 평균에 집중돼 있으면 분산이 적으면서 당연히 유전력이 높겠죠.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막 유전 분산에서 이제 막 여기도 이제 분산의 개수를 환경 분산해서 이렇게 더하고 빼기 하고 하는 건데 이게 나와본 적이 없어서 시험에 일단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력을 이제 계산을 한다. 이제 양적 형질의 유전력은 낮고 질적 형질의 유전력은 높다. 이런 게 정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특성 정도, 유전력에 대한 특성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광의의 유전력과 협의의 유전력이 있고, 유전력이 높은 형질은 표현형에서 유전장이 잘 추정되므로 개체 선발이 유리하다. 높으니까 당연히 개체 선발할 때 편하죠. 분산이 많이 돼 있으면 어느 걸 골라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다음에 유전력이 낮은 형질에 대해서는 개체 선발의 효과가 적다. 그렇죠? 니은하고 디귿은 서로 상충하는 프로그램이니까. 그다음에 표현형의 전체 분산 중에서 유전자형에 의한 분산 비율을 뜻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식성 작물의 집단의 경우 후기 세대로 갈수록 유전력이 높아진다. 자식이니까 타식은 계속 타가수분하니까 유전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양적 형질에 있어서 이제 폴리진이 작용한다고 그랬었는데 폴리진이 뭐냐? 정략적 형질의 유전자가 지배자가 환경의 영향보다 작고 관여하는 유전자 수가 많은 것. 그러니까 폴리진이란 얘기는 유전자죠. 그죠? 폴리 많다는 얘기죠. 그죠? 관여하는 유전자가 많은 것. 그죠? 그다음에 유전상관은 목표란 두 개의 형질 간의 이제 상관관계, 정의 상관관계, 부의 상관관계 또는 이제 독립적.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뭐 통계에서 이제 뭐 선형 분석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표현형 상관에서 양적 형질의 표현형에 나타나는 상관관계도 여기에는 유전 상관과 환경 상관이 포함된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환경 상관은 유전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 그 유전 상관을 굉장히 관여를 하겠죠. 고민을 선발을 해 기준이 되겠죠. 양적 형질의 특성은 연속 변이, 폴리진이 관여, 정규 분포를 나타냄, 이게 수량에 관여한다. 이렇게 주로 이제 수량에 관여하는 품목들이 많았죠. 그죠? 여기 이제 수량에 관여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아까 뭐 조생종이니 아니면 입장의 수라든지 이삭의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니까 당연히 수량에 관여를 하게 되죠. 이제 변이 개수는 이제 표준 표차라든지 이런 거 이제 계산하는 게 나오는데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수량에 대한 유의 검정에서 분산 F 검정에 의한 최소 유의자 검정.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분산 분석을 할 때 통계학에서는 이제 T 검정이 있고 F 검정이 있는데 주로 이제 수량에 대한 유의 검정은 되게 이제 T 검정은 되게 이제 30개 미만
모집단이 30개 미만일 때 주로 하는 분산이고, 근데 우리가 이제 육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보다 많은 그 모집단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F 검정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형질의 변이와 선발에 있어서 형질의 표현은 유전자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타나고요. 당연히 유전력은 양적 형질의 변이를 효과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하나의 표본 통계치다. 유전력이 여기서 나왔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연속 변이를 보는 형질 중에서 폴리진의 영향을 받는 경우 개별 유전자가 작용하는 값이 환경 변이보다 작다. 연속 폴리진의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개별 유전자가 작용하는 값이 환경 변이, 유전 변이보다는 환경 변이가 그 유전 변이가 이제 훨씬 더 크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타식성 작물에서 원하지 않는 유전자를 도태시키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열성 유전자를 도태시키는 것이 더 어렵다. 왜냐하면 이제 타식성이기 때문에 변이를 정밀하게 감정하기 위해서는 개체 선발을 한다. 노력과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개체의 집단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자가수종 작물은 주로 개체별 감정을 한다. 양적 형질의 선발은 개체를 대상으로 할 수 없으므로 선발한 개체를 개통 재배하고 그 개통을 서로 비교하여 양적 형질의 선발을 하려고 한다.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한번 표를 보여드릴 텐데 뭐 그림이 나오면 여기서 하나씩 이렇게 끌어오는 게 이제 개체 선발이 되는 거고, 하나씩 끌어서 이렇게 하나씩 선발한 다음에도 나중에 이제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박스로 이런 걸 이제 개통 선발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뒤에 이제 또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서 또 할 거예요. 그다음에 유전적의 문제를 보면 유전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전력이 낮을수록 선발 효과가 크다. 높을수록 선발 효과가 큰 거죠. 그다음에 이제 형질의 변이와 선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형질의 표현은 유전자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난다. 유전력은 양적 형질의 변이를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하나의 표본 통계치다. 연속 변이를 보이는 형질 중에 폴리진의 영향을 받는 경우 개별 유전자가 적용하는 값이 환경 변이보다 작다 그랬죠, 그죠? 네, 크다가 틀렸어요. 땅콩가루 바지 타식성 작물에 원치 않는 우성 유전자를 도태시키는 것보다 원치 않는 열성 유전자를 도태시키는 것이 더 어렵다. 그렇죠? 여기서 그랬죠. 열성 유전자 도태시키는 것이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경 변이는 이제 유전되지 않는 변이죠. 이건 이제 장소 변이라든지 일시적인 변이라든지, 그다음에 연속 변이로서 이제 개체적으로 이렇게 개체가 변하는 거, 방향 변이. 그래서 이제 방향성이 없는 그런 이제 변이를 내는 거. 그다음에 영속 변이는 이 영속 변이가 이제 유전 변이처럼 보이지만 환경의 영향으로 일어난 일시 변이가 몇 세대에 걸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몇 세대에 나타나지만 이게 영구적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어렵겠죠, 그죠? 영속 변이인지 이게 환경 변이인지 아니면 이제 질적 유전 변이인지 이걸 구별할 때 이게 영속 변이가 헷갈리게 해요. 이제 비유전적 변이도 있고요. 자, 문제를 보면 후대에 유전되지 않는 변이는 여기 이제 방황 변이 그렇죠, 그죠? 환경 변이라고 했던 거.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일대 대립 유전자의 돌연 변이의 빈도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이건 어디에도 자료가 없어요. 저도 찾아봤는데 아마 어디 자료에 나오겠죠. 나오기는 이건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돌연 변이 빈도가 여기인지는, 그러니까 돌연 변이 육종은 감마선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마선을 조사탑에서 이제 사방으로 이렇게 쫙 품었을 때 그 적절하게 감마선 이용한 돌연변이 육종으로 이제 적합한지 안 한지를 이제 판단할 때 기준인 것 같아요. 변이가 이 정도는 작성이 돼야 되는데 그보다 못하면 이건 이제 후보군을 잘못 선택한 거 되겠죠. 졸지 마.
옆에서 학생이 꼬북꼬북 졸고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맨델의 유전 법칙 우리 이제 많이 했죠, 그죠? 우성의 우성의 법칙, 우성과 열성이 있다. 이것은 이제 그 중에서 표현형으로 나타나는 것은 항상 우성이더라, 그죠? 표현형이 나타나는 우성이더라. 그다음에 분리의 법칙은 어디에서 나왔죠? 단교배, 그죠? 단교배 육종에서 보니까 잡종 2대에서 열성이 분리되어 나오더라. 이렇게 열성이 분리되어 나왔죠. 3대1로. 그다음에 독립의 법칙은 복교배 육종일 때, 그죠? 복교배. 그러니까 두 가지 형질을 가지고 했을 때, 했을 때 다른 형질에 관계없이 서로 독립적으로 유전한다. 그러니까 이제 꽃이라든지 아니면 꼬투리라든지 이런 게 서로 개입하지 않고 서로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렇게 유전하더라. 이제 순수의 법칙은 잡종 세대에서도 그 특성은 변질되지 않고 전달된다. 유전 물질은 세대에 걸쳐 순수성을 유지한다. 이게 이제 순수의 법칙이고, 이 이제 멘델의 법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독립이 유전해야 돼. 완전 우선이어야 되고, 불연속 변이해야 되고, 이런 이제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립 조건이에요, 이게. 이게 성립되지 않고 완전 우성이 불완전 우성이라든지 뭐 이런 형태가 되면 이런 조건이 다 망가지는 거죠. 그런 사례가 이제 여기 뒤에 여기에 나오죠. 그죠? 여기서 독립유전이 아니고 완전 우성도 아니고 불연속 변이가 아닐 때 나타나는 멘델의 비멘델적 유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완전 우성, 그죠? 그다음에 이제 공동 우성, 복대립 유전자 이런 형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연속 변이에 있어서 비대립 유전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하나의 형질에 두 개의 유전자가 형질 발현에 관여하는 경우 이때가 이제 이렇게 다양한 보족 유전자라든지 그다음에 중복 유전자, 억제 유전자, 우성상위, 그다음에 열성상위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독립 여기서 성립 조건을 어겼을 때 나타나는 이제 비멘델스 유전 중에서 이렇게 이제 몇 대 몇 대 몇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좀 암기를 해야 돼요. 이제 사례까지 나왔어요. 관상용 호박이라든지 여기서는 이제 냉이의 과실, 부채꼴 모양이냐 창풀이냐 이런 것도 얘도 나왔는데 이런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개념으로 해서 몇 대 몇 대 몇인지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기타 유전으로 격세 유전, 우리 그때 설명 못했던 게 나오죠. 이제 그 격세 원조상의 형질이 우연히 또는 교잡에 나타나고, 지체 유전은 그게 이제 조금 지체돼서 그 이후의 형질에서 나타나는 거. 반성 유전은 이제 한쪽 사람의 성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 한성 유전도 비슷하죠, 그죠? 한쪽 성에서 나타나는 Y 염색체에 있는 경우니까 되게 이제 Y 염색체와 관련된 것은 여성이죠, 그죠? 여기는 이제 남성이라고 한다면 이제 한성 유전은 아마 혈흡병인가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종성 유전은 이제 격세 유전에도 대머리가 나오는데 종성 유전도 성에 따라 우열의 관계가 바뀌는 현상. 여자들은 대머리가 별로 없잖아요. 남자들은 되게 대머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종성 유전, 성에 따라서 우위에 나오는 그런 유전을 얘기하고요. 또 문제를 보면 멘델의 유전 법칙 중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그래서 지배의 법칙, 연관의 법칙, 분리의 법칙, 순수의 법칙. 여러 것도 이제 순수의 법칙은 나왔는데 이거 두 개가 헷갈리죠, 그죠? 가장 핵심, 가장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분리의 법칙이죠. 다음 중 멘델의 유전 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성의 법칙, 분리의 법칙, 독립의 법칙으로 구성된다. 우성의 법칙은 있어서 우성인 표현용으로 나타나고 열성은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다. 1세대에서 그렇죠. 2세대에서는 여기서 잡종 1세대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우성만 나타나고 2세대에 가면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그죠? 2세대에서 2대1이 아니라 몇 대 몇이죠? 3대1이죠.
3대 1이에요. 3대 1. 그다음에 독립의 법칙은 서로 다른 염색체에 존재하는 비대립 유전자들이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자유조합하는 유전 현상을 말한다. 비대립 유전자 간의 상호작용이 아닌 것은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대립 유전자 간의 상호작용. 여기 얘기했죠? 비대립 유전자 간의 상호작용. 때 이제 중복 유전자, 복대립 유전자, 보족 유전자, 동위 유전자. 복대립 유전자는 여기 있죠, 그죠? 위에 있죠. 디귿에 있죠. 그러니까 이게 비대립 유전자 사이의 상호작용이 아닌 것들이에요. 이 안에서도 그러니까 나오죠. 그다음에 여기서 그래서 이제 유전자고 다음에 설명하는 유전자는 두 유전자가 공존할 때 한 유전자가 다른 유전자보다 상위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표현을 덮어버리고 자신의 형질만을 나타내는 유전자는 여기 대신 답을 줬네요, 그죠? 덮어버린대잖아. 피복 유전자. 유전자의 연관과 교차율. 이건 한번 표를 잠깐 보여드리면서 하도록 할게요. 연관이에요, 연관. 연관은 보시면 이제 이게 보시면 염색체 분체가 성염색체에서 염색체 분체가 한 개가 두 개로 복제된 뒤에 두 개의 염색 분체가 방추사에 의해서 이제 하나의 염색 분체 단위로 나눠질 때 두 개가 같이 있는 경우에 두 개가 이게 같이 있는 경우에 이 한 염색체 쌍에서 복제되어 나온 거잖아요. 그죠?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연관이라고 해요. 근데 얘하고의 관계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하고의 관계는 독립이에요. 얘하고의 관계는 독립이에요. 얘도 여기 관계는 독립이에요. 근데 얘 안에서 하나에서 복제됐거든요. 여기에서 복제돼서 얘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는 연관이라고 그래요. 연관. 그래서 우성 유전자끼리 연관은 상인 연관. 그 다음에 열성이 같이 섞여 있는 경우는 상반 연관. 그래서 흔히 이제 사례로 주근깨하고 빨간 머리가 이런 사례래요. 주근깨. 빨간 머리 애인이 생각나네. 이게 이제 연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차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성염색체가 감수 분열의 과정 중에서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진 다음에 4개의 염색 분체 중에서 일부가 X자 모양으로 서로 꼬여서 키아즈마를 이루면서 새로운 유전자 조합을 가지는 배우자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꼬였잖아요. 그죠? 이게 꼬여 있는데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교차돼서.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방추사라고 하는 게 실이 이제 이렇게 딱 결합이 돼서 나중에 얘네들을 떼어내야 되잖아요. 바깥으로. 그때 이제 얘는 이렇게 떼어내고 얘는 이렇게 떼어내는 거예요. 그런 결과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것도 이제 이렇게 생기는 이유는 유전적인 다양성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것도 이제 앞에서의 연관과 마찬가지로 상인 교차가 있고 상반 교차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문제에서 이제 교차율에 대한 문제도 나오죠. 다시 돌아가 보면 이 그림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연관은 이제 동일한 염색체예요. 동일한 염색체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일한 염색체. 그다음에 서로 다른 표현형 발현에 관여하기도 한다. 두 유전자가 위치가 가까울수록 후대의 조한형의 출현 빈도가 낮다. 연관되는 두 쌍의 대립 유전자의 독립의 법칙이 지켜지지 않는다. 연관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교차율에서 다시 보면 보세요. 여기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꼬였는데 이 빨간 모양들은 다 소문자 열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대문자끼리 있는 것도 있고 소문자끼리만 있는 거, 이건 상동 염색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얘네들은 서로 다른 헤테로 이질 염색체고, 그래서 전체 염색체 중에서 이 이질 염색체만 교차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전체 4개 중에서 2개 이루어진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교차율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도 여기 나왔죠, 그죠? 여기서 교차가 일어난 생식세포 수, F만이 만들어낸 총 생식세포 수 중에서 교차가 일어난 생식세포 수를 가지고 교차율을 계산. 몇 번 나왔어요, 그죠? 여기서 보면 이제 전체가 한 300인가? 300 중에 합치면 이게 200, 이게 200, 그죠? 400이구나. 400 중에서 대문자하고 소문자 있는 거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 합치니까 100이죠, 그죠? 400분의 100, 그러니까 25%가 나와. 이런 식으로 계산, 간단한 계산식이에요. 다음 유전자 A에서 동형접합인 경우는 뭐죠? A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동형접합인 거예요, 그죠? 네. 동질 배수체는 뭐 AA도 있고 대문자 AA도 있죠, 그죠? A에 대해서, 얘에 대해서 동형접합인 것은 1번이죠. 그다음에 유전자의 이제 발현 양상을 이제 표현할 때 동일 유전자형이 이제 내적, 외적 환경에 따라서 형질 표현이 다른 정도, 각 개시에 나타나는 정도가 이제 표현도라고 하고요. 침투율은 집단에서 형질 발현을 완전하게 하는 개체와 전혀 발현하지 못하는 개체의 이제 상대적인 빈도.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사 유전자는 치사 작용을 하는 유전자죠, 그죠? 열성과 우성, 아치사, 완전치사 이런 유전자가 있다. 그다음에 염소체의 이제 구조적인 변화. 그러니까 염색체가 이렇게 뭐 있었죠, 그죠? 여기가 이제 동원체고 이렇게 이제 좀 그려지네. 이렇게 염색체가 있으면 이제 절단된다는 얘기는 어디가 이제 빠져버린다는 얘기죠. 결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절단되어 절편을 만들어서 마치 염색체 수가 증가한 것처럼 되는 거. 절단은 이제 증가, 그다음에 결실은 소실되는 거. 또 그다음에 이제 중복은 일부 단변이 정상보다 더 많아지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더 늘어나는 거야, 저 길게.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다른 옆에 있는 염색체하고의 그런 거였고, 여기서의 중복은 다른 거예요. 전자는 거꾸로 이렇게 자리를 옮기는 거. 전자나 이제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죠. 여기는 이제 자리를 옮기는 것이고, 여기는 유전자의 배열이 도중에 반대로 되는 거. 전자나 여기 중복, 결실, 절단. 이건 염색체 자체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구조적인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성 유전 얘기하면 우리가 항상 그 미토콘드리아인가 보다 얘기하라고 그랬죠, 그죠? 모친과 같은 표현형을 나타내는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이에요, 이건. 자손의 유전자에 관계없이 모친의 유전자에 의해 표현형의 특성이 지배된다. 보통 유전자보다 한 세대씩 늦어지는 지체 유전을 한다. 이런 얘기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를 보면 이제 치사 유전자 치사 작용 양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완전 치사, 열성 치사, 우성 치사, 반성 치사도 있었나요? 없었죠,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생물의 유전자는 다음 중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핵산. 이제 품종의 개념. 이제 우리가 품종이라고 했을 때 종과 다른 개념이죠, 그죠? 네. 작물의 이제 재배 이용성이 이제 품종에 들어가는 거고, 종이라는 것은 오히려 생식적이고 식물학적 뭐 이런 그런 개념인 거고. 그래서 품종이라고 하면 이제 작물, 종은 이제 일반적인 식물, 기본 식물까지 다 포함하고.
타시성 작물의 품종은 실용적 형질에서만 유전적으로 고정되고 전체적 유전적 조성은 어느 정도 잡다 해도 된다. 이게 이제 자식성 식물의 품종은 동일한 유전 조성을 가지고 호모 개체군을 말한다. 자가 수정을 하는 작물은 동일한 유전 조성의 동형 접합체 집단이다. 그다음에 신품종은 유전적으로 우수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다음에 일대 잡종은 F1도 모두 개체가 동일한 유전 조성을 가지기 때문에 품종으로 취급한다. 그리고 품종은 그 유래로와 재래성과 육성종으로 구분된다. 재래종은 오래전부터 특정한 지방 얘기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지방에서 계속 재배되고 있는 품종이다. 자, 이제 여기 또 자료를 한번 보면 자, 앞부분을 그림으로 이제 설명 못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네. 자, 이제 자가수분하고 타가수분 우리 그 뭐야 박지영 선생님이 이제 물어본 것 중에서도 있었는데 한 작물에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분이 이제 자가수분이고 같은 종 다른 작물 사이에서 다른 작물이죠, 그죠? 다른 작물 이건 한 작물이고 다른 작물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수분. 그리고 한 꽃이거나 한 작물 안에 다른 꽃에서 꽃가루가 전달되고 같은 종의 다른 작물의 꽃에서 꽃가루가 전달되고 그리고 유전적으로 동일한 꽃들 사이에 일어나죠, 그죠? 한 작물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유전적으로는 동일하죠. 네? 같은 종으로 유전적으로는 다른 작물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여기서 이게 좀 약간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완전화도 있지만 우리 그 오이처럼 이제 암꽃 수꽃이 따로 있는 애들은 완전화는 아니죠. 그것도 불완전하니까 사실은 여기도 불완전화도 발생한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주로 수분 매개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작은 꽃이고 그다음에 밝은 색상의 꽃잎꿀 향기로 수분 매개자가 필요한 그런 이제 작업이고요. 꽃가루 생산량은 상대적으로 자가수분이니까 적고 이거 많은 생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동화수정 그러니까 같은 꽃에서 수정하는 거하고 인화 옆에 있는 꽃에서 수정하는 것으로 재생산되고 얘는 자가수정으로 재생산되고 자가수정으로 재생산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수분 관계에서 수분은 이제 타가 수분이지만 이제 수정 자체는 이제 자가수정이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유전적으로 이제 동일한 형질의 자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호모한 그러니까 AA형이거나 뭐 이런 형태의 이제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대문자 A, 소문자 A의 형질이 이제 자손에 생산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가수분으로 얻은 순계를 육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고 여기는 유전적 변이가 다수 발견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진화에 계속 자기 계통만 가니까 진화에 기여하지 않는 반면에 얘는 이제 계속 다른 꽃가루를 통해서 진화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자가수분 관련된 이제 육종법을 보면 자가수분 육종법하고 여기 타가수분 작물 육종법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도입육종, 순계선발, 집단선발, 개통선발, 집단혼합선발, 일수일렬법 씨앗 하나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역엽의 육종, 잡종 육종. 특별한 방법은 돌연변이 육종, 배수치 육종, 유전자 편집, 분자 육종.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가수분 작물에 육종법들이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자가수분 작물에. 자가수분 작물이 왜냐하면 타가수분은 사실은 뭐 특별하게 없이 계속 그 형질이 어차피 이제 잡종 형질을 계속 생산하는 분야니까 근데 이제 자가수분 작물은 순계를 만들어내야 되잖아. 순계를 육종해야 되니까 이렇게 선발의 과정들이 다양한 거예요. 순계를 형질을 가져오기 위해서. 얘는 어차피 잡종 형질로 계속 가져갈 거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자가수분 작물은 이렇게 다양한 거죠. 그 안에 특별한 방법이 돌연변이, 뭐 감마선 째는 거, 배수체 조작, 그다음에 유전자 편집 GMO라든지 분자 육종을 해서 이제 조직 배양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런 방법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타가수분 작물은
여기서 이제 후대 검정 없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후대 검정을 하면서 선발의 과정들을 거치는 것. 그다음에 이제 잡종 품종 만드는 건 이제 F1 잡종, 합성 품종 이런 것들도 이제 섞어서 이제 이렇게 품종을 생산하는 그런 분야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같이 겹치는 게 있어요. 여기도 이제 집단 선발 있죠. 여기도 집단 선발 있어요. 네. 그다음에 잡종 품종, 여기도 잡종 품종 있죠. 잡종 있죠. 네. 이렇게 이제 겹치는 게 있어요. 선발의 방법이 이제 6종이기 때문에 되게 이제 교배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우리 뭐 여교배라든지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지만 교배는 뭐 인공 교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괜찮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원하는 형질이 그러니까 열매가 동그랗다든지 조생종이라든지 이런 육종 목적에 맞춰서 선발을 어떻게 잘 해내느냐가 이제 큰 결정타기 때문에 주로 이제 선발 과정들이 육종법에 많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육종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육종 재료를 선정을 하죠. 어떤 재료를 가지고 아비 계통이죠. 아비. 그러니까 피를 이제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교배를 시키면 이제 변이가 만들어지고 변이가 만들어지면 계속 이제 평가를 하죠. 선발을 하고 선발을 하고 이게 이제 여기 이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성능 테스트하고 육종까지 측정하고 선발하고 교배하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품종이 이제 막 뒤죽박죽이던 게 어느 정도 이제 순일해지고 고정되기도 하고 그 우량 품종들이 이제 딱 나오게 되면 이제 드디어 생산성 및 이제 적응성 검증을 합니다. 생산성은 이제 생산량이 많아야 되는 거고 적응성은 이제 광지역이라든지 그죠? 전라도, 충청도 산지 아니면 해안가 광지역성 이제 검증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식품종을 결정하고 등록한 다음에 이후에 증식한 다음에 보급하는 이런 겁니다. 이 사이클을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 표현한 게 이 오른쪽 모습이에요. 책과 자료를 왔다 갔다 하니까 더 헷갈리나요?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문제 이제 한번 볼게요. 품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식성 식물은 동일한 유전 조선을 가진 호모 계층으로 말한다. 맞죠? 네. 우리가 그 동질 배수체를 얘기했어요. 탈성 식물의 이제 품종은 실용적 형질에 대하여 그 특성에 따른 집단과 구별되거나 또는 유전자 빈도를 달리하는 집단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일대 잡종은 유전적으로 완전 헤테로이므로 품종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형질은 고유해서 품종으로 취급한다 그랬죠, 그죠? 그다음에 신품종은 유전적으로 우수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맞는 말이고요. 품종의 이제 변천 요인은 되게 이제 소비 시장 농가들의 이제 그 뭐야 여건 뭐 이런 것에 그리고 이제 주변 환경의 변화 뭐 이런 것에 이제 맞춘 이제 것이니까 그것에 따른 이제 얘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품종의 이제 특성 유지 방법, 품종의 특성 유지 방법으로 개체 집단 선발, 개통 집단 선발, 주 보전, 격리 재배, 원원종 재배, 영양 번식에 의한 보존 재배 등이 있다. 이건 특성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신품종을 만들기 위한 육종도 있지만 특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도 이제 이런 방법을 쓰는 거고. 그래서 특성 유지 방법이 되게 이제 육종 방법하고 사실은 뭐 거의 똑같죠, 그죠? 특성을 유지하는 방법하고 새로운 품종을 만들기 위한 방법도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이제 거기 없는 것들이 이제 격리 재배라든지 영양 번식이라든지 또 이제 원홍종 재배 이 정도는 주보전, 격리 재배, 원원종 재배, 영양 번식에 의한 보전 이것만 사실은 이제 독자적인 거고 개체 집단 선발이나 개통 집단 선발은 똑같죠. 육종에서나. 그다음에 이제 농작물의 품종의 변천 요인과 관계가 적은 것은 기호, 품종 분류,
일반의 경제사정, 농업기계 발달, 품종에 분류죠. 그죠? 전천조인. 일반의 경제사정은 있죠. 당연히. 그다음에 농작물의 품종의 특성 유지 방법이 아닌 것은 여기서 잠깐만. 농작물의 품종의 특성 유지 방법이 아닌 것은 격리재배, 영양분식에 의한 보존재배, 원원종 재배, 집단재배. 집단재배는 아니죠. 그죠? 격리재배라고 그랬어요. 격리재배. 집단재배와 격리재배. 그다음에 이제 육성 품종에 있어서 벼의 특징하고 맹류의 특성, 그다음에 옥수수도 있나요? 복숭아라든지 이런 것도 사례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벼라든지 맹류는 둘 다 이제 규산질형이고 초형을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더 나와죠. 초다수성 품종이 뭐냐 이름을 묻는 문제도 나와요. 그다음에 산간지형에서 감광성이 낮아야 되고, 그렇죠? 우리 아까 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지리 생태적 품종에 따라서 인디카가 있고 자포니카가 있고 자바니카 세 가지 형이 있다. 그리고 야생형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도복의 발생 원인은 주로 이제 바람, 기상 요건이라든지 재배 요인이라든지 품종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맞춰서 도복이 되지 않게 이제 품종을 개발하는 게 이제 키가 작은 성공한 게 이제 통일보가 대표적인 거죠. 우리나라에서 육성한 만생종 종자는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이 있죠. 조생종은 일찍 수확하는 거, 중생종은 그 중간, 만생종은 이제 늦게까지 수확하는 거. 이런 늦게 수확하는 것을 주로 이제 하는 이유가 이제 품질이라든지 저장성이 좋기 때문에 주로 만생종으로 많이 육종하는데, 대신에 이제 저기 어디야 철원이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일찍 서리가 오기 때문에 만생종보다는 조생종으로 육종을 하죠. 그래서 만생종 품종이 뭐가 있는지 묻는 문제들도 가끔 나옵니다. 미친척하고 내는 문제니까 그건 기억 안 나면 틀리셔도 돼요. 맹류의 꽃은 모두 안껍질과 겉껍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씨를 뿌린 후 8일에서 12일 지나면 발하고 꽃잎이 두 장이 될 때까지 아생기라고 한다. 이건 이제 각 작물들의 이제 특징이니까 이것은 좀 읽어두시면 되고, 이것도 가끔 문제가 나와요. 복숭아 품종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품종은 뭐 유명, 도입 품종은 후지, 추청, 거봉, 그다음에 대형 본무의 교잡종은 본무하고 사철부하고 있다.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품종 문화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은 대표적인 식량작물 벼. 다음 중 벼의 초다수성 품종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 두 번 나왔어요. 이제 안산벼. 안산벼고요. 지리 생태적 특성에 따른 벼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바니카, 인디카, 자포니카, 아메리카형. 아메리카형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지. 사실은 아메리카에서 또 나온 게 있거든요. 그 야생종. 그게 필리핀이니까 미시시피강 유역에 있는 야생종. 그럼 이제 야생종이라서 안 나왔어요. 다음 품종의 이제 구비 조건 중에서 진열 조건. 교잡이 잘 안 돼야 되고, 환경이 적응해야 되고, 성질이 매년 변하지 않아야 되고, 모두 똑같은 성질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량 품종의 구비 조건은 우수성, 안전성, 영속성, 균등성, 광지역성. 이걸 이제 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수성 중에서 이제 이렇게 균일성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영속성. 균일성이라는 것은 이제 품종 안에서 균일해야지, 어떤 것은 열매를 많이 달고 열매가 크고 동그랗고 어떤 건 열매가 길쭉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균일성이고, 영속성은 이 형질이 대대로 유지되어야 된다. 식품종의 구분 조건은 안전성, 구별성, 균일성. 사실은 이제 품종명이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식품종의 구분 조건 할 때. 품종명도 있어야 되고 또 뭐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그 표를 한번 앞에서 보고 한번 같이 해보세요. 구별성, 균일성, 안전성, 신규성, 그 다음에 육종명이 있어야 돼요. 그죠? 미음애가 육종명이죠. 미음이 품종명,
그다음에 육성한 식품종의 구비 조건 중 균일성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제 그 균일한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죠? 본질적인 특성이 그 번식 방법상 예상되는 변이를 고려할 때 고려한 상태에서 충분히 균일한 경우. 그다음에 신품종으로 갖춰야 할 조건들로만 짝지어진 것은 신품종이죠, 그죠? 네. 균일성, 균일성은 다 들어갔고 안전성이 들어가야 되고, 그죠? 네. 그다음에 구별성이 들어가야 되죠, 그죠? 다 갖춘 게 뭐죠? 4번이네. 그다음에 이제 생식세포의 분열, 유전물질은 이제 DNA를 얘기했고, 이건 분자생물학적 분야고, 염색체는 이제 우리 육종에서 주로 다루는 거고, 유전인자는 염색체 안에 있는 이제 그 각각의 이제 자리, 유전자 자리죠. 유전자 자리. 감수 분열은 이제 그 생식세포에서 이제 분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꽃가루 세포하고 알세포가 둘 다 이제 감수 분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이제 감수 분열 과정에서 아까 연관이라든지 교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얘기했어요. 그래서 염색체 수가 2n에서 n으로 줄고, 그다음에 1차 감수 분열이 있고 2차 분열은 되게 이제 감수 분열이 아니라 유사 분열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체세포의 분열과 똑같아요. 2차 분열은.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알세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8개의 세포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꽃가루관은 4개의 세포에서 이제 3개로 꽃가루관 안에서 3개로 분할했죠. 꽃가루관 정액 2개 이런 식으로 꽃가루는 알세포는 이제 8개가 8개가 이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극핵이고 이게 알세포라고 했죠. 만들어지죠. 여기는 이제 꽃가루관 핵, 정액 2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식물은 암술에서 이제 난세포가 만들어지고 수술에서는 이제 꽃가루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제 유전자형이 배우 자체 만드는 거, 우리 이의 N승이라고 했죠, 그죠? 이의 N승. 그러니까 이는 이의 배우 자체가 몇 개가 만들어지는지 이의 N승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A하고 B하고 C 3개니까 2의 3승이니까 8종류가 만들어지고 해봤죠, 그죠? 그다음에 그러면 대립 유전자가 5쌍일 때는 2의 5승이겠죠, 그죠? 그래서 32가지가 되고, 이것도 이제 중에서 이제 TRRR로 되는 건 이제 이질배 수체죠, 그죠? 이질배 수체, 동질배 수체 뭐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다 이제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양성 잡종에서 두 쌍의 대립 유전자가 독립적으로 분리할 때 암수 배우자의 유전자 행위가 빈도는, 그래서 이건 이제 그 뭐라 그러지? 검정교배? 검정교배를 하게 되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작종일 때. 이게 이제 검정교배라고 그랬죠. 검정교배를 하게 되면 나오는 게 다, 모든 형질의 게 다 하나씩 나와요. 검정교배의 결과로 나오고요. 한 개의 생식핵으로 몇 개의 웅핵이 생성되는가. 한 개의 생식핵에서 한 개의 생식핵에서 나오면 당연히 처음에는 2개죠, 그죠? 네, 2개가 나오죠. 그래서 자, 화기의 구조. 꽃의 구조예요. 수술, 암술, 화분이 돼 있고 배낭이 있고, 예, 우리 다 했던 거죠, 그죠? 자방 배주가 있고, 약은 이제 수술해서 화분을 생산하는 부위 약. 그, 약배양이다 그러면 그래서 항상 꽃가루를 생각하라고 그랬죠. 약배양. 그러니까 우리 담배 농가들 같은 경우는 꽃가루를 배양해서 생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담배도 씨가 맺히지만 씨앗 맺혀가지고
그걸 그 모종을 키우는 게 아니라요. 약배양을 해가지고 영양치 상태로 그냥 농가에다 보급해요. 이게 이제 완전어와 불완전어나 같은 꽃 속에 암술과 수를 가지고 있는 벼보리 뭐 이런 것들. 불완전어는 이런 식으로 자웅동주, 자웅이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아까 내가 첫 번째 보여드렸던 표가 좀 틀렸다고 그랬었죠. 자, 암술 부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주두, 꽃받침, 화주, 자방, 예, 암술 부위에, 그죠? 주두는 뭐죠? 예, 이렇게 암술이 있으면 이게 주두예요. 암술머리, 그다음에 예, 꽃받침은 여기 뒤에 밑에 있는 꽃받침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화주는 이게 화주, 이게 화주고 기둥이죠, 기둥. 그다음에 자방은 여기가 자방이고 꽃받침 틀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대 잡종 종자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수구루를 제거하는 바람에 수구를 제거하고 바람에 의해 자연교잡을 이용하는 채수작물은 수구를 제거하고 하는 게 뭐였죠, 우리? 네, 식물이죠, 그죠? 가 수구루. 여기 수구루를 제거한다는 얘기는 자웅이주란 얘기잖아요. 이 문제에서 답이 있죠, 그죠? 자웅이주는 시금치밖에 없잖아. 자식성과 타식성 식물. 우리 아까 비교했죠, 그죠? 자식성 식물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또 꽃이 피고 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자웅 동숙도 있고, 이게 보통 얘는 이제 자웅 동숙이 특징이죠, 자식성은. 근데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타가 수분 애들도 마찬가지로 자웅 동숙이 있다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자웅 동숙이면서 자가 불합성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자신률이 매우 높은 거고요. 또 화기 중에 이제 뭐 이게 수분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꽃이 피기 직전 또는 직후에 화분잎이 비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예 꽃잎이 그 열리기 전에 수분을 하고 나오는 애들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폐화 수분 이런 것도 이제 자식성. 벼가 대표적인 폐화 수분. 앞에서 다 했던 것이 반복되니까 아마 이제 여러분의 눈에도 이제 아주 익숙하게 들어올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타식성에는 주로 이제 화기 구조를 가지고 있거나 화분의 주도 숙기가 웅해선수, 뭐 자해선수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가불합성 등에 의해 자가수분이 저해 또는 불가능하게 되는 현상. 그다음에 생식에 관여하는 수배일체가 제한되어 있지 않아서 유전자 풀이 범위가 넓고 잡종 개체들 사이에서 자유로운 수분이 이루어지므로 자식성 식물보다 타식성 식물이 유전 변이가 더 크다.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떤 식물들이 있는지 보시고요. 겸하는 것도 있죠. 물론 이제 자식성 식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타가 수분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이제 겸하는 일반적인 상태에서 겸한다는 얘기인 거고, 자식성 식물이 타가 수분을 인위적으로 인공 수분을 안 되면 새로 품종을 육종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식성 식물이라 하더라도 인공적으로는 돼요. 근데 이제 자연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되게 이제 겸하는 그 자체도 겸하는 것들도 이렇게 있다. 그리고 이제 딸기도 이제 자가수분하는 열매하고 타가수분하는 열매가 다르다는 얘기도 했었죠, 그죠? 열매 모양이 자식성 식물의 화기 구조 특성 중 맞지 않는 것은 암술과 수술이 한 곳에 있으나 다른 부위에 위치한다. 또 대개는 이제 암술과 수술이 한 곳에 있으나 다른 부위에 위치하지 않죠, 그죠? 같은 부위에 있는 안전화가 많은 게 이제 자식성 작물이니까. 물론 이제 동주 이화 동주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되게 이제 한 곳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건 이제 틀린 얘기죠. 식물의 배우자 형성, 이제 화분과 정핵 형성, 그래서 이제 소포자가 형성되는 과정들 이 이제 설명에 나왔어요. 꽃가루는 꽃밥, 약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 개념을 약이라고 하는 것을 외워놓으세요. 약 나오면 약배양 그러면
꽃가루 배양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꽃가루에는 여러 개의 발화공이 있다. 화분모 세포가 감수 분열하여 만들어진 4개의 화분 세포는 유사 분열을 하여 생식 세포와 화분관 세포를 형성한다. 그래서 생식 세포는 이제 정핵 2개, 화분관 세포 하나. 그죠? 수술의 꽃밥 속에는 많은 화분모 세포가 존재한다. 꽃밥 속에 있는 화분모 세포예요. 여기서 이제 감수 분열을 하겠죠. 이 화분모 세포는 EN이에요. 여기서 이제 감수 분열을 하겠죠. 화분의 핵이 핵분열하여 생식핵과 화분관 핵을 만든다. 그죠? 생식핵, 이게 이제 정핵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화분이 암술머리에 부착하면 화분은 발화를 시작하여 화분관을 뻗고, 여기서 화분은 발화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화분관 핵이 이제 발화를 시작하는 거죠. 화분 발화로 봐도 되겠다. 그래서 화분관 핵은 화분관의 끝부분으로 이동하여, 그러니까 주두를 따라서 쭉 내려와서 이제 그 난세포에 이제 접근하는 거죠. 생식핵은 화분관 안에서 핵분열을 하여 2개의 정핵으로 된다. 그래서 정핵은 후에 수정에 관여한다. 그래서 배와 배젖을 동시에 만들죠. 벼의 특성은 이제 뭐 암술 1개, 수술 6개, 임피 1쌍. 이제 벼하고 보리하고 옥수수의 이제 이렇게 꽃의 구체적인 구조들은 좀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여기서 다루는 주요 작물들이기 때문에 많이 물어봐요. 뭐 상추라든지 이런 것에 뭐 꽃이 몇 장이고 뭐 꽃잎이 몇 장 이런 거 잘 안 물어봐요. 되게 곡식작물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니까 곡식작물에 대해서는 좀 형태적인 특징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옥수수도 여기 나왔고요. 벼의 개화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낮 동안에는 언제나 개화한다. 보통 아침에 오전 중에 개화하죠. 비가 오거나 흐리면 수분 수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 이건 폐화 수정이라서 비가 오든 뭐하든 안에서 그냥 수정하고 나오니까, 고온 조건 하에서는 오후 2, 4시경 사이에 개화가 칠성기다. 오전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맑은 날 온도가 높을 때 오전 10시, 11시경에 개화 칠성기다. 이게 4번입니다. 꽃의 분류를 보면 유한화서는 이제 꽃이 유한화서가 있고 유한화서, 그다음에 무한화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유한화서에 대한 화서, 그다음에 무한화서에 대한 화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그림을 가지고 첫째 시간인가 벌써 했던 거기 때문에 계속 보면서 익숙해지시면 돼요. 자, 꽃이 피어도 성장이 정지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꽃을 피우게 되어 동일한 화서를 가지면서도 종자의 성숙기가 다르게 되는 화서는 이게 무한화서죠, 그죠? 그러니까 유한화서는 한꺼번에 등숙이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유한화서는 등숙이 한꺼번에, 등숙이 동시에 되는 거고, 얘는 뭐 천천히 등숙이 차이가 있죠. 계속 꽃이 먼저 핀 애들이 먼저 있고 나중에 핀 애들이 나중에 익으니까. 또 여기서 이제 3번에 대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웅성고빙성과 이제 자가불합성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웅성이니까 당연히 꽃가루가 이제 불임이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다음 셀을 개성하시는 못하는 경우다. 웅성불임성이란 하나의 꽃에서 암술의 생식 기능은 정상이나 수술의 생식 기능이 상실된 것을 말한다. 웅성불임성은 크게 세포질적 웅성불임과 유전자적 웅성불임을 구분된다. 세포질이라는 얘기는 항상 그 미토콘드리아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미토콘드리아는 모잖아요, 모계 난세포 관련이잖아요. 얘가 이제 호르몬을 내는 거죠. 얘를 불임시키는, 그죠? 우ring성 불임자 유전자는 핵과 세포질 모두에 있으며 세포질에서는 미토콘드리아 DNA가 관여한다. 동성불임성을 이용한 F1 품종은 자가불합성을 이용한 F1 품종보다 최종 효율이 더 낮다. 불임성의 원인은 이제 환경적인 원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이제 영양분이 지나칠 정도로 좋아서 생식작용이 억제되는 다즙질 이제 불임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쇠약질 불임성도 있고, 그다음에 순환적 불임성, 그다음에 유전적 원인에 의한 불임성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불임성의 원인은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임과 관계되는 환경 요인으로 거리가 먼 것은 영양, 방선, 토양, 병해충. 그래서 이제 토양은 아니죠, 그죠? 네, 토양. 그다음에 불임의 원인 중에서 유전적 요인에 의한 불임성이 아닌 것은 생식기관에 의한 불임성, 불화합성에 의한 불임성, 영양결핍에 의한 불임성, 교잡에 의한 불임성. 영양결핍에 의한 불임성은 외부적 요인이죠. 되게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외부적 요인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자가불합성. 우리 이제 자가불합성 하면 웅성불입성은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죠? 백합과 작물들이라 그랬죠. 양파라든지 뭐 이런 것들, 부추라든지 이걸 자가불합성은 십자가과 배추라든지 무라든지 대표 작물들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웅양성의 이제 기관이 형태적 기능적으로 완전하거나 보통 교배에서 수정이 되어서 종자를 만들지만 특정한 교배 조합에서는 수분이 되면서도 수정이 되지 않거나 또는 종자가 형성되지 않는 성질을 뜻한다. 이게 이제 이 자가불합성의 특징은 꽃가루가 한 핵이 굴착 작업을 못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아예 웅성불임은 꽃가루가 아예 그 임성을 못 띠는 정핵의 문제인 거고, 정핵의 문제라면 이 자가불합성은 그 꽃가루 아에 있는 꽃가루가 한 핵의 문제. 주로 꽃가루가 한 핵이 이 주두를 따라서 쭉 굴착 작업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굴착 작업을 못 해요. 이게 이제 그냥 특징적인 이유입니다. 꽃가루에 발화 신장을 억제하는 물질 이게 나오죠, 그죠? 유전적 원인은 이제 치사 유전자. 이렇게 치사 유전자도 이제 꽃가루 자체를 이제 아예 죽이는 그런 유전자죠. 그다음에 자가불합성의 기구. 꽃가루에 발화는 정상적이지만 꽃가루 간의 신장이 저해되는 경우. 꽃가루에 발화해서 수정까지는 되지만 그 후에 발육이 저해되는 경우. 이게 이제 꽃가루 간은 정상인데 이제 정액이 이제 불행인 거죠. 그다음에 암술머리 위에서 꽃가루의 발화가 저해되는 거. 이건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기억이나 디귿이나. 불합성의 이제 극복 방법은 우리가 이제 그 단위 수분 방법 배웠죠, 그죠? 뇌수분, 노화수분, 말기수분 뭐 이런 얘기 반복되죠, 그죠? 음성불임성보다 자가불합성을 이용해서 일대 접종 체종이 유리한 점은 양친의 어느 쪽에도 일대 접종을 체종할 수 있다. 그리고 유전자를 유망계통에 이전할 때 비교적 간단하다. 생육이나 수량 등 다른 형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네. 이게 이제 주로 웅성불임성이 좀 약간 좀 불안한 그런 시스템이라 그러면 자가불합성은 배추씨 받는 거 보면 굉장히 잘 되죠, 그죠? 그래서 주로 이제 자가불합성 특징들이 훨씬 더 좀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가불합성의 기구에 대해서 맞지 않은 것은 꽃의 임성을 방해하는 경우, 꽃가루에 발화는 정상적이지만 꽃가루 간의 신장이 저해되는 경우, 발화의 수정까지는 되지만 발육이 안 되는 경우, 암술머리에서 꽃가루에 발화가 저해되는 경우, 1번이네요. 그다음에 3, 4일 지난 다음에 늙은 꽃의 임성을 해서 하는 게 이제 노화수분이잖아요. 화기 말에서. 그다음에 이제 일대 잡종의 종자의 최종. 일대 잡종 종자의 최종 방법은 인공교배, 웅성불임성 이용, 자가불합성 이용. 일대 잡종을 만들 때. 이제 인공교배를 하는 경우는 대개 이제 봉지를 씌우는 박과작물들이라든지 가지토마토, 피망, 고춧가루, 가지과도 있네요. 웅성불임성을 이용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백합과를 맞은다 그랬잖아요. 옥수수, 양파, 파, 상추, 당근, 고추, 벼, 밀. 자가불합성은 이제 배추가루다. 이제 몇 번을 반복해가지고 이제 아예 거의 귀에 못이 박혔을 거예요 이제. 일대 잡종의 장점은 품종은 이제 수량이 높고 내병성이 우수하다. 균일한 생산물을 얻을 수 있고 우성 유전자를 이용하기 유리하다는 이점이 있고 매년 새로 만든 F1 종자를 파종함으로 종자산업 발전에 큰 몫을 담당한다. 우리 농부의 입장에서는 아니죠, 그죠? 맨날 사야 되니까.
오이나 수박 등 박과 채소의 체종은 인공개별을 통해서 쉽게 하고 뽑히기 전날 앞곳과 속곳에 봉지 씌우기를 하고 끼고 인공 가루바지를 하고 교배 위에 다시 봉지를 씌우고 표차를 단다. 이건 이제 순서는 아마 또 2차에 나올 수도 있겠어요. 이건 2차에도 많이 나왔던 거예요. 사실은. 오이, 수박, 박과 채소의 그 최종 과정에 대해서 순서대로 써라. 이렇게 되면 보통 이제 오전 9시경 뭐 이런 거 굉장히 디테일한 지문이잖아. 이런 것도 외워야죠. 일대 잡종 채종 시 웅성불임성을 이용하는 채소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양파가 나오면 무조건 이제 하라 그랬죠. 그죠? 양파, 당근. 그다음에 이제 일대 잡종 채종 시 자가불합성을 이용해서 상합적 종자를 얻는 것은 배추. 십자가. 그다음에 이제 육종법으로 드디어 이제 들어갑니다. 분리육종법. 분리육종법은 인위적인 이제 교잡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한 변이의 창성 과정 없이 재래종이나 도입종에 대해서 특정한 현지를 분리 고정시켜 새로운 품종을 육종하는 것이에요. 분리. 재래종이나 도입종에 대해서. 그래서 재래종으로부터 유용한 개체나 개체군을 선발하여 자식성 식물에서는 우수한 순계를 얻고 타식성 작물에서는 개체 간의 유전적 변이가 비교적 적은 우수 집단을 품종으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여기는 이제 개체 자식성 식물에서는 순계를 얻고 여기에서 식물에서는 개체 간의 이제 우수한 집단을 이제 선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방종, 이건 토종이죠, 그죠? 지방종이나 재래종은 토종이라는 말이랑 똑같으니까 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육종하는 방법이다. 이제 선발의 이제 특징을 보면 타식성 식물의 경우 선발의 유효 시기가 없이 언제든지 선발해도 좋다. 선발의 규모는 선발 대상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 수에 따라서 달라진다. 아까 이제 우리 유전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잖아요. 유전력을 따져서 이제 유전력이 너무 분산이 많으면 1차 선발에는 많이 선발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분산이 적으면 그 대상 형질만 이렇게 선발할 수 있으니까 뭐 일단 2차 할 때는 이제 1차에서는 덜하고 2차에 다시 또 분산이 넓어지면 많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발 과정들을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육종가가 외딴 섬에서 오랫동안 재배하고 있던 콩종자, 재래종이네요. 지방종. 이런 것들을 집단에서 자연적으로 출현하는 유전적 변이에 맞춰 우량 품종을 육성하자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 3번. 그다음에 이제 순계 선발법, 계통 분리법, 영양계 분리법. 영양계 분리법이야 뭐 영양치에 관련된 영양분식 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다 하고 순계 분리법은 이제 퓨어라인이라고 하고요. 계통 분리법이 이제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자가수분 작물들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퓨어라인은 이제 순계선발법은 자가수정하는 동형접합체의 한 개체로부터 불어난 자손을 순계라고 하며 순계 내에서의 선발은 효과가 없다. 순계 내에서의 선택은 효과가 없지만 자식성 작물의 재래종은 많은 순계가 혼합된 것이므로 재래종 기본 집단에서 특정한 형질을 가진 순계를 선발하는 방법을 말한다. 기본 집단을 개별적으로 심고 우수해 보이는 개체를 선발, 개체별로 채정하고 후대에 순도를 검증하여 순계를 선발하여 우량한 순계는 종자를 증식하여 하나의 품종을 만든다. 어렵죠? 자, 표를 다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순계 선발이 뒤로 왔네요. 집단 선발 대 이제 순계 선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옆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순계 선발은 벌크 단위로 그러니까 종자를 이렇게 여기서 이제 믹스했죠. 여기서 종자를 모았어요. 여기서 이제 종자를 일대로 하나를 했어요. 섞어서 이제 파종해서 여기서 이제 좀 괜찮은 것들 몇 개를 선발을 해요. 그래서 씨앗을 받아서 여기서 섞어서
파종을 해요. 네. 네. 이런 과정들을 몇 차례 이제 하는 거예요. 순개 선발을. 여기서는 이게 개체 선발을 해서 개체 선발을 한 다음에 다시 여기서 어떻게 해요? 네. 여기서 이제 하나의 라인을 이렇게 두죠, 그죠? 라인을.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형질들을 같이 모아놓고 나중에는 또 섞어요. 이것도 이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둘 다 이제 사실은 이제 자가 수분하는 작물들의 경우에인데 주로는 여기는 이제 자가 수분하는 이제 호모지니어스한 것들을 주로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헤테로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게 순개예요. 이게 순개, 이게 집단. 그래서 이제 비교표를 여기다 한번 이렇게 쫙 해놨어요. 나중에 이것도 올려드릴게요. 손이 다 마음이 비틀어지니까 손이 다 비틀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순개선달 법이고요. 그래서 뒤에다가 이제 이렇게 집단선발 대 순개선발의 이제 장단점들을 했어요. 집단 선발은 이게 선발을 할 때 기술이 많이 필요해요. 과학보다는 기술이다. 굉장히 오랫동안 농업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방법이 이 집단 선발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대량의 작물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분, 인공적인 수분이라든지 이런 수분 조절이 수술 방법을 안 해도 돼요. 육종 기간은 한 8년이고요. 여기 글자가 없어지네. 그다음에 순개 선발은 이건 과학이에요. 과학적으로 해야 되고요. 집단 선발보다는 오래되지 않았어요.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소량의 작물이 비교적 집단 선발보다는 소량의 작물이 필요하고, 이건 인공 수분이라든지 이런 수분 조절이 이제 필요한 거고요. 이건 육종 기간이 약 10년. 네. 왜 이게 뒤로 가버렸을까? 육종 기간이 10년 정도. 그림은 이제 같은 비교표들을 이렇게 똑같은 거 올려놨으니까 이것까지 번역하려면 귀찮아서 안 했어요. 자, 이제 다시 또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단점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순개선발법이 나왔고, 그다음에 집단선발법이 아니라 여기서는 개통분리법이라는 얘기를 썼어요. 그래서 이 용어마다 거기마다 용어들이 다 달라서 참 깝깝합니다. 순개선발하고 개통분리법이라고 그러는데 순개선분리법, 집단분리법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도 돼요. 서로의 장단점이 서로의 이제 단점 장점이 되고 뭐 이런 관계에 있던 대칭적인 어떤 관계라는 거 비교표를 통해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가 수분 작물에 주로 하는 육종 방법은 다죠, 그죠? 자가 수분하는 작물에 영양교분법도 하고, 사실 복교자법도 수분 교잡할 때는 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적용되는 가장 많이라고 해야 될 텐데 사실은 이 문제가 틀렸어요. 이게 사실은 아까 표에서도 봤지만 자가수분 작물의 육종법이 다 하잖아요. 거의 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장 많이 대표적인 게 이제 순개분리법이니까 이쪽으로 이제 밀어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집단선발법하고 개통집단 선별법. 또 여기서는 이제 그 책 교재마다 또 다 이름이 또 달라요. 돌아버리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집단선발법을 이제 타식성 작물에 쓴다. 그래서 이제 타식성 식물에 작물에 이제 분리 육종 순개 선발을 하지 않고 집단 선발이나 개통 집단 선발을 하는데 근교 약세를 방지하고 작정 강세를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다. 집단 선발법, 개통 집단 선발법은 둘 다 이거라는 거예요. 앞에 것은 자식성이었죠, 그죠? 여기 이제 타식성 작물의 육종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집단 선발은 이제 기본 집단으로 이제 해서 이제 격리도 필요하고요. 이게 이제
교집되지 않게. 목적 형질이 이제 개화점 판별이 가능한 경우에는 우수 개체를 선발하여 이제 재배종포에 정식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후에 5대 6대에 이르러서 주로 이제 이 검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5년 차 또는 6년 차에 이제 하는 게 이 검정입니다. 집단 선발법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개통 집단 선발법은 우량 개체를 이제 개통 재배를 하고 개통 재배를 하는 거예요. 이 집단은 집단으로 재배하는 거고요. 개통을 재배하고 거기서 선발한 우량 개통을 혼합 최종하여 집단을 개량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선발한 우량 개체의 우수성을 확인하므로 단순한 집단 선발보다도 육종 효과가 확실하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신분종의 특징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서 원원종포에서 하는 방법으로 주로 이제 원원종포에서 하는 거예요. 개체 선발과 개통 재배를 통하여 품종의 특성을 유지한다. 이 방법은 주로 육성된 고적 품종의 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이제 품종 고유의 특성을 잘 유지하기 위하여 쓰이는 방법이다. 타가수종 작물의 초기 세대에서 개체 선발하여 선발된 개체로 개통 재배를 2, 3회 개통 선발을 거친 다음 그 후대에서 자식 약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집단 선발을 한다. 자, 여기서 이제 이 개통 집단 선발을 하는 이제 이유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이제 알아두면 좋은데 다시 한번 또 이제 표로 들어갈게요.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책에서 개통선발법, 집단선별법, 여기 또 혼합육종법, 집단혼합육종법이라고도 하고 뭐 이래요. 그래서 이제 개통선발법은 이게 이제 개통이에요. 이렇게 박스가 쳐져 있는 것을 개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바로 선발을 해버리죠. 여기서 하나하나 낱개가 작물이에요. 이 작물 중에서 이건 괜찮겠는데? 이건 괜찮겠는데? 그러면 이 괜찮은 애들을 하나하나를 다 개통으로 봐요. 개통으로. 여기서 시합 받았으니까 이제 이거 하나만 오는 게 아니죠. 당연히 네 포기가 왔겠죠. 시합 받아서 다시 심은 거니까. 이건 심을 때마다 하나씩 다 심은 거예요. 아까 평가도 여기서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도 이 라인마다 다 한 번씩 그 사이클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개통이에요. 이 박스가 개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파랗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어. 이런 것은 집단. 이게 얘는 집단이구나. 네.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또 개통을 하죠. 개통도 해요. 그러니까 개체 선발, 개통 선발. 개체 선발과 개통 선발을 그다음에 이후에는 개통 선발만 하죠. 그죠? 얘는 계속 집단 선발을 하다가 나중에 개체 선발해서 개통 선발을 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1대, 1대, 1대죠. 1대, 2대, 3대, 4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 형질들을 유지하잖아요. 그래서 유전자 풀들을 유지해주는 그런 특징이 있고 여기서는 일찍 막 도태시키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고유의 유전 형질을 잃을 가능성이 많은 그런 단점들이 있죠. 그래서 도태시키는 게 많으니까.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오니까 그래도 우수한 유전 형질이 유지되는 어떤 장점들이 있죠. 그래서 이 당시 F5 또는 F6에서 예비 시험하고 본 시험하고 농가 실증 시험, 그다음에 광지역 적응성을 테스트한 다음에 나중에 품종을 결정하고 종자를 증식해서 보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개통 육종하고 집단 육종의 이제 장단점들을 같이 이렇게 해놨어요. 개통 육종은 인위 도태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인위적으로 이렇게 선발해서 제외시켜 버리면 인위적으로 도태되는 거잖아요. 근데 집단 육종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오랫동안 유지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인위적인 도태보다는 자연적인 도태를 유도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나중에 인위적인 도태도 시키죠. 이 안에서 또 하긴 하는데 대부분의 형질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좀 우수한 형질들이 높은 것들을 우수한 형질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비교표도 여러분들이 이제
인위적인 도태를 해야 되니까 육종과의 안목이 중요하고요. 그럼 대부분이 이제 대신 여기는 지금 F10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집단 선발법은 이 과정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F15까지 가요, 사실은. 이 집단 선발법은 F15까지 가요. 여기서는 이제 비교하려고 그냥 놔두는데 F15까지 갑니다. 이 과정이. 그러니까 육종연한이 굉장히 길어요. 장기간의 육종연한. 자, 또 책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이제 여기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표에 대한 선발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품종 특성을 유지하는 방법 중 원원종포에서 하는 방법으로 개체 선발과 개통재배를 통하여 품종의 특성을 유지하는 방법은 개통집단 선발법, 여기 원원종포에서 한다 그랬죠. 다음에 육종 방법 중 인위적인 교배 작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집단 선발법은 인위적인 교배를 안 해줘, 그죠? 집단 선발법에서. 그다음에 이제 교잡이 육종법은 이제 교배를 통해서 이제 육종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아예 인위적인 교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육종법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래종 집단에서 우량한 유전자 양을 선발할 수 없을 때 인공교배로 새로운 유전 변이를 만들어 신분종을 육종하고자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교잡 육종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이렇게 선발법은 또 별도예요. 첫 세대 변이 만들어내는 시기에서의 어떤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변이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선발법을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발법은 먼저 한 거고 이제 이후에 처음에 변이 만들 때의 방법인 거예요. 이제 교잡에 의해서 유전적 변이를 만들어 그 중에서 우량한 계통을 선발하여 품종을 육성하는 방법으로 육종 방법 중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양친이 각각 별도로 가지고 있는 우량 형질을 한 개체 속에서 조합시킬 때 이용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양친 검정을 많이 하죠. 양친이 우수한 우리가 교배될지 말지에 대한 이 양친 후보군들에 대한 이제 선발 과정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이루어지죠. 현재 재배되고 있는 대부분의 작물 품종은 교배 품종에 의하여 육성된 것들이다. 영양분식 작물 화해류의 경우에 교잡에 의해 나온 우수한 변이를 바로 품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다음에 교잡 육종의 방법으로는 조합 육종, 교잡을 통하여 우량한 조합을 해내는 건 초월 육종, 양친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상호작용에 의한 신우량 형질,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를 내는 초우성을 발현시켜서 만드는 것. 그다음에 이제 이게 여기서 말했듯이 교배친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까. 가장 위에 있는 교배친을 선정할 때 특성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유전 분석, 유전력이라든지 근형 개수, 조합 능력의 검정 결과, 선발 효과의 비교, 선발 지수 등을 고려해서 이제 선정을 해요. 그래야 이제 뒤에 선발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게 다뤄주는 거죠. 몇 개의 품종으로 교잡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복교잡이니, 뭐 단교잡이니, 여교잡이니,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죠? 단교배 뭐 이런 거, 여러 특성에 대한 품종 간 동일성과 차이점, 그다음에 유전자에 대한 개념으로는 목표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 수, 우열, 상위 또는 이제 다른 형질과의 연관 정도, 연관이 나오죠, 그죠? 네. 유전력, 배수성, 그다음에 이제 교배할 때 자손을 생산하기 위해서 자웅의 배우자가 접촉하는 것은 이제 웨이팅, 교배라고 하고, 인공교배. 교잡이라는 얘기는 이제 크로싱이라고 그래가지고 계통, 품종 및 종을 달리하는 개체 간의 교배. 이것들을 이제 교잡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계통이라든지 품종, 종을 달리하는 애들끼리는 이제 교배가 아니라 교잡이라 그래요. 교잡하고 교배는 다른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인공교배는 이제 인간이 직접 이제 교배에 참여하는 거. 인공교잡은 생식간에 이제 정속간에 이제 뭐 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유전자의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작업
그래서 인간이 목적하는 자손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원하는 자웅 배우자 간에도 수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인공교잡하고 인공교배는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실은 교잡은 여기서 이 개념에 맞춰서 본다면, 그러니까 이제 종속 간에 아니면 종 안에서도 전혀 다른 이제 품종 간에를 이제 하나의 교잡이란 용어로 이제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공교배의 이제 절차는 봉지 씌우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개화기가 일치해야 되는 이제 일치를 시켜서 개화기가 일치되지 않으면 일치되는 꽃들을 선택을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양치를 선정하고 찾기 쉽게 이제 표시를 하고 꼬리표는 항상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뭐 실험 관련해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항상 마지막에는 표시를 단다, 표시한다 이게 끝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 농업 관련해서도 뭐 필기 시험에서 2차 이제 필답형에서 이제 만약 뭐 하는 과정에 대해서 정확적으로 써라 그러면 마지막으로 항상 표시를 한다. 그다음에 제음은 이제 꽃가루를 이제 제거하는 거죠. 아니면 이제 망실을 쓴다든지 케이지를 한다든지 클립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분을 이제 시켜주고요. 그다음에 수분을 시킨 다음에 다시 다른 꽃가루가 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항상 다시 원래의 이제 봉지 씌우기라든지 이걸 다시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정의 확인 및 최종은 이제 이후의 과정이죠. 그래서 단교잡은 하나씩, 3개 교잡, 4개 교잡, 그다음에 복교잡, 여교잡 뭐 이런 게 있어요. 앞에서 이제 여교배 육종이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여교잡이죠. 이게 여교잡 이게 이제 리커런트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던데 영어로는 여교잡이라니까 이게 오히려 그 개념이 잘 안 잡혀요. 여집합 뭐 이런 얘기인가? 뭐 이런 것처럼. 자가수정 작물의 경우는 이제 아까 육종, 교잡 육종 방법 얘기했죠, 그죠? 개통 육종, 집단 육종, 파생 개통 육종, 여교잡 육종, 다계 교잡법. 그다음에 뭐 아까 썼던 게 여러 가지 있었죠. 일수일렬법. 그러니까 옥수수로 씨앗을 하나 얻어왔어요. 씨앗이 하나야,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일수일렬법.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타가작물의 경우는 혼합교잡법, 조한육종법. 이게 이제 아까 뭐였지? 약간 이름 생각이 나요. 그다음에 영양분식 작물의 경우 이제 영양개선 나와. 그다음에 종속간 교잡 육종법. 여기 나오죠, 교잡. 네. 교잡이란 말은 그래서 여기서 인공교잡도 종속간의 얘기예요. 같은 종 안에 게 아니라 같은 그 상위 개념이죠. 네. 그 상위 개념 간에 육종할 때는 교잡이란 말을 씁니다. 이삭이 큰 A 품종과 벼에 강한 B 품종을 교배하여 이삭이 크고 병에도 강한 품종을 육성할 때 다음 중 가장 적절한 방법은 교잡 육종법이죠. 다른 것은 뭐 없죠. 육종광색? 도련변이 아니죠, 그죠? 교잡 육종법. 양친이 각각 별도로 가지고 있는 우량영지를 한 개체 속에 조합시킬 때 이용되는 육종 방법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배 육종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개통육종법. 교잡을 한번 한 다음에 F2 세대부터 순계 분리법에 준하여 항상 개체를 선발하고 선발된 개체의 개통, 개체 내에서 개체를 선발했으면 그게 이제 하나의 개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수한 순계 집단을 얻어서 새 품종을 얻는 방법. 개체 선발은 항상 개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개체를 돼서 나중에 이제 후대 재배하면 이제 개통이 되는 거고 집단으로 선발하지 않았으니까. 장점은 육종과의 정확한 선발에 의하여 육종 규모를 줄이고 육종 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육종과의 테크닉이 중요하다 그랬죠. F2 세대부터 선발을 시작하므로 육안 관찰이나 특성 검정이 용이한 질적 형질의 개량이 효율적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선발이 잘못되었을 때는 유형 유전자를 상실하게 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단점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딱 선발을 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절차는 교잡, 개통분리, 생산력 검정, 그다음에 이제 뭐 생산이죠. 개통육종법에서 일반적으로 생산력 검정 예비 시험에 들어가는 세대는 F5 세대
F조, F5세대. 그다음에 그 반대는 아마 이제 F6세대 정도일 텐데 아까 그림에서는 같이 했어요. 개통 6종법에서 인위 선발이 행해지는 최초의 세대 수는 인위 선발은 당연히 F2부터. 근데 그 반대되는 것들은 뭐였죠? F4 세대 이쯤에서 이루어졌죠. 이게 이제 집단 6종법이죠. F4 세대. 이것은 유용한 유전자를 많이 유지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아까 표에다가 해놨죠, 그죠? 그래서 F5, 6세대까지는 고정돼서 계속 집단 선발을 계속하고 그 뒤에 나서 이제 개통 선발을 하는 람시 6종법이라고 하는 거고 유용한 유전자를 많이 하고 자연 도태를 이용한다 그랬고 그죠? 단점은 기간이 이제 길다. 이게 15년이라고 그랬죠, 그죠? 15년. 집단 6종법의 장점을 설명하고 좀 틀린 것은 접종 집단이 취급이 용이하다. 분리세대에서 많은 개체를 전개할 수 있다. 자연 선택을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개통 6종법에 비하여 소면적을 요구한다. 이게 집단 6종법이니까 양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여교잡 6종법, 여교배 뭐 이것도 배웠는데 그래서 반복친이 있고 일회친이 있다 그랬죠, 그죠? 일회친은 처음에 이제 좋았던 형질들 일회친 있고 회복친 이게 이제 반복친이죠. 그래서 A, B하고 해놓은 다음에 A는 없어지고 이제 B가 계속 후대에 형질이 나올 때까지 B를 반복해서 이렇게 교배를 시키는 방법. 이게 이제 그래서 수량은 우수한데 뭐 특정 병에 약할 때 그 특정 병에 약한 강한 품종을 가지고 계속 이제 회복친을 돌려서 반복친을 돌려서 그 형질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하는 것을 여교잡 6종법이라고. 여교잡 6종법의 장점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장려 품종이 가지고 있는 소수 형질의 결점 개선에 효율적이다. 포장 면적이 적게 소요되고 집단의 크기가 작게 할 수 있다. 이게 그죠?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하지 않잖아요. 목적 형질에 대한 육종의 효과가 명확하게 나타난다. 그래야 끝날 테니까. 목적 형질 이외에 형질 개량 효과도 탁월하다. 그건 아니죠. 그러면 목표가 변경되는 거지. 그죠? 육종을 할 때는 목표가 굉장히 분명해야지 목표가 중간에 변경이 되면 안 돼요. 그다음에 잡종강세 육종법은 이제 자식 약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고 잡종 강세를 이용한 그런 이제 육종법이죠. 이건 뭐 워낙 F1 육종법으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서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까지만 풀고 끝낼게요. 잡종 강세 현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동일 품종 간에 교잡되었을 때 크다. 동일 계통 간에 교잡되었을 때 크다. 다른 계통 간에 교잡되었을 때 크다. 다른 계통 간에 계통 간, 품종 간이 아니라 종간 뭐 이런 것들은 다 아니죠. 계통 간에 잡종 강세를 이용하기 쉬우며 그 효과도 가장 큰 장들은 여기서 항상 예를 들었던 게 이제 옥수수죠. 이제 그 대학찰 옥수수, 일미찰 옥수수 이런 게 이제 대부분이 다 F1 종자로 잡종 강세를 이용한 종자들이.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금요일 날 조합 능력 보고 또 이제 작물 재배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들어온 게 있나요? 네, 하나도 없습니다. 부르신 거 아니죠? 열심히. 질문이 있는데요. 그 시중에서 파는 그 불임종자 F1이 저희가 좀 오늘 배운 그 잡종 강세로 F1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방법이에요? 불임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치사 유전자를 거기다 도입한 거죠. 치사 유전자를 도입해서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는 치사 유전자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 배웠잖아요. 여기 앞에서.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사지면서 그걸 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이제 는 못하죠. 이제 종자 회사에서는 이제 예.
유전자가 있는 이제 품종들을 하나 이제 갖고 있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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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화율이 떨어지게 한다든지 아예 예. 심어도 씨앗이 발화 안 되게 하는. 그럼 우리가 만드는 F1 종자는 그 불임 종자는 아니네요. 어디 그냥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제 F1 종자를 만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는 불임 종자가 아니네요. 그렇죠. 예, 우리가 만드는 음, 우리가 만든 것은 F1 종자라기보다는 사실 교배죠. 교배죠, 그쵸, 그쵸. 예. 여기 F1이라고 하는 거는 저기 뭐지 자손이라는 말이니까 어디다 갖다 그렇죠. 붙여도 다 되는 말이죠. 음. 그럼 우리가 시장에서 파는 그 종자를 F1 종자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뭐 터미네이터 종자, 불임 종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후대를 볼 수 없는 F1 종자에서 F2를 볼 수 없는 종자들은 그래서 음, 터미네이터 종자라고도 하고 숏사이드 종자, 그래서 자살 종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그런 게 많죠. 만차랑 단호박 같은 경우도 일부 나오긴 하지만 되게 발화율이 엄청나게 떨어지거든요. 뭐 그런 거 보면 얘들도 이제 그런 치사 유전자가 도입된 그런 작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그 시금치 이제 수꽃 암꽃이 있잖아요. 수구루 암구루가 있잖아요. 네. 그 아까 이제 F1 종자 생산을 위해서 수구루를 제거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도 수구루 밭에서 이제 수구루 제거해야지만 되나요? 아니 이제 그건 교배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뿔시금치가 있고 예. 뿔시금치 군락이 있고 그다음에 동그란 시금치 군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교배를 시키려면 어때요? 동그란 뿔시금치 안에서는 수구를 다 제거해야지 동그란 시금치에 꽃가루가 뿔시금치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없으면 씨앗이 안 맺히죠. 그러니까 두 개를 교배할 때 한쪽 계통의 수구루들은 다 제거한다. 우리 아까 재웅하듯이 예. 꽃수를 제거하듯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금치 그 뿌리시금치 씨앗 받을 때 그냥 그 수구루 제거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는 거기서 순계를 계속 이어가는 거니까 음. 하면 안 되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공부했습니다.